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책모임 데모스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 이승택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5번째 시간이고 좀 깊게 읽다 보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9장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상적인 어떤 뭐랄까 실험실 속에서 진공 상태에서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 일종의 사유 실험?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접근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현실의 민주주의, 실제로 각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단위에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 로버트 R의 접근이고,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모든 단위에서 통용 가능한 민주주의보다는 국가 수준에서의 통용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포착해 보자. 그리고 나서 이 규모의 문제를 또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어떠한 제도,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죠. 네. 지난번에 이상적 민주주의를 공부했을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 대규모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체제의 조건에 대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의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민주주의 체제의 조건, 어떤 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크게는 6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선출직 공직자. 두 번째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세 번째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 네 번째는 다양한 정보 매체로부터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자적이고 다양한 그런 정보의 원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결사의 자유. 일종의 정당이라든가 이익 집단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결사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 6번째는 융합적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러한 앞에 열거했던 5가지 제도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이제 방점은 모든 시민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6가지가 갖춰져야 어떤 최소한의 민주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용어들이 어떤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자세히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버트 달이 먼저 얘기하는 거는 국가의, 그렇죠, 국가의 도입이 수용이 되게 된 이런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5번째, 6번째 결사의 자율성 관련해서 정당, 그리고 융합적 시민권 관련해서는 우리 보통선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적 순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뭐 6가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공통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국가들에서의 공통된 흐름은 초기에는 일단은 대의제라고 하는 운영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특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6가지 중에는, 그러니까 대의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고 막았던 건 오히려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은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이 국가 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혹은 불법화하거나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 뭐 정치적 당파, 파벌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뭔가 반하는 그런 것이어서 그게 굉장히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헌법 공부하면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 기본 이론이 있죠. 그렇죠. 정당은 정말 이제 민주주의의 그 수용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로버트 달도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못 막아서 결국에는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막을 정도까지 못 막을 지경이 되어서야 허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정치 파벌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정당이 되고, 정당이 사실은 민주주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일종의 민주주의 제일 경계선, 경계 밖에 있는 게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당과 관련된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의
안과 밖으로 오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네. 거의 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당 얘기는 앞으로 또 계속 네.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보통선거 얘기가 일단 네. 강조가 많이 되죠. 네. 예. 왜냐면 특히 이제 앞에 5가지를 어느 정도 보장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시민에게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진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18세기, 19세기까지 와도 모두가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었고, 거의 본격적으로 이 보통선거, 즉 모든 시민이, 그러니까 이 다알식으로 표현하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 공동체의 정치적인 참여권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은 뭐 20세기에서야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여성의 선거 참여는 아주 늦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후나 돼야지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되었고, 아주 충격적인 게 스위스 있잖아요. 네. 스위스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해가 몇 년인지. 1940 몇 년 아닌가요? 이게 물론 약간씩 달라요. 거기 네, 뭐 네, 굉장히 네. 복잡하니까. 근데 72년. 아, 1972년 그러니까 모든 국가 여성. 전체에서 스위스. 최종적으로 1972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제 돼요. 인생과 그런 개인 정보를. 그래요? 네.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로버트 달은 이 다두민주주의, 네. 폴리아키라는 용어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얘기해 이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알 선생님이 1953년인가요? 그때 이제 쓰기 시작한 개념이죠.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혼용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정확하게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두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걸 폴리아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폴리와 아키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폴리가 많은 맨이고 이 아키는 지배니까, 그러니까는 룰 바이 맨이 이렇게 해서 다수의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배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 표현법 중에 아키로 끝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크라토스로 끝나는 게 있어요, 용어들이. 그래서 지금 폴리아키는 여러 사람들에 의한 아키, 지배다. 지배라는 뜻이니까 아키가. 그리고 한 사람이 지배를 하면 모나키, 모노라고 하잖아요, 모나키. 그리고 소수가 지배하면 올리가키. 그리고 지배가 없다. 그럼 지배가 없다라는 부정의 접두어를 넣어서 아나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키라는 말은 누가 지배자냐, 몇 명이 통치자냐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모크라시에서 데모스와 크라토스 뒷부분이 크라토스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누가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나 역량, 영향력, 세력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로버트 달은 폴리아키라는 말을 써서 이 크라토스라는 말이 어떤 지배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를 한다라는 오늘날의 어떤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체제의 민주주의의 이 현실적인 지배 권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한 용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6개의 개념이 실제로는 이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공동체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로버트 달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요건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규모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출직 대표자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네요. 네. 예. 이게 또 우리 조한상 교수가 가장 또 뜨겁게 이야기하시는 데이제는 정말 민주주의랑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종교배라고 표현하시나요? 그게 또 우리 조 교수님의 되게 독자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데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제도인데 로버트 달이 표현한 것은 뭐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오래된 고목에 중세의 산물인
이 대의제를 접붙인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이질적인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그럼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의 첫 번째로 선출직 대표자를 넣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달이 굉장히 현실적인 논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현대의 민주주의, 뭐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이른바 대의제, 의회, 선출된 어떤 대표자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이제 정면으로 그것부터 들이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전통은 18세기 시점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대표를 뽑는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마을의 일을 논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이 로버트 다알의 책에서는 이른바 주민회합 민주주의. 주민회합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는 집회민주주의라고도 번역되고, 주민회합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대의제랑은 조금 이제 이 반대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대규모 국가에서는 필연적이다. 대의제가.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논의를 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일단 여기서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도 나오죠. 루소 같은 사람이 집회민주주의, 그렇죠. 주민자치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이 대의제가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 되었고 이후에 이 미국의 이제 헌법의 아버지들이 선택을 한 과정들, 그리고 또 대의제 이론 역사에서 뭐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이 이 대의제에 관한 어떤 신념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의 조그만 마을을 넘어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적 업무의 몇몇 작은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적 업무에 몸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의제 정부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뭐 이제 의문의 여지 없는 그런 정치체제로 대의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거기에 대한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이건 9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은 선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그래, 오케이. 대출, 그러니까 앞에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 대표자가 필요하면 선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선거라는 게 어때야 되느냐? 자유롭고 공정하고 빈번해야 된다. 빈번하다 이런 표현이 되게 저는 되게 생소한 그렇죠. 표현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유롭고 공정한데 이 사람이 뭐 중신직이다.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는 내 평생에 한 번도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계속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번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입법 대표를 뽑는 선거를 매년 하는 건 너무 잦고 5년보다 더 넘어서 하면 너무 이게 너무 가끔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우린 4년이니까 여기 안에 딱 들어가네요. 선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3원칙. 자율성, 공정성, 빈도.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복의 위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뒷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로운 선거.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투표가 동등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정한 투표 가치라고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빈번함이 결국은 의제에 대해서 언제 이 결정권을 갖느냐 요건데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자율성에서의 대표적인 이제 제도적인 방안은 비밀 투표인 거죠.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조금 복잡한 논의. 그러니까 비례대표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식의 그러니까 혹은 영국식의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방식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빈도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물론 국가의 규모, 그러니까 어느 단위의 선거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대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의 유형에 부합하는 국가들은 사실 대통령과 의회를 두 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 사이의 간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현실적으로는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딱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빈도가 매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불규칙한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죠.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세 개의 선거가 돌아가고 있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 이 세 개의 선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선거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 불규칙함이 갖는 불확실성, 이 우리 민주적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요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대통령 5년은 좀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5년 단임제가 이제 4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헌안도 실제로 나와서 추진이 된 바가 있고, 이게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뭐 2년에 한 번씩 이제 부분적으로 개임을 하는 형태로 빈번하게 이제 선거를 하고 해서 계속 통제를 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또 독특한 그 동학이 작용을 해요. 선거가 너무 잦으면은 경제 나빠지고 돈 낭비되고, 그러니까 너무 잦으면 안 된다. 좀 가끔 해라, 가끔. 선거 경제학적 고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부분에서는 좀 박하다, 인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48년이나 아니면 뭐 70년대에는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 규모에서 과연 선거 비용을 그렇게 걱정할 만한가? 그리고 실제로는 선거 비용이라는 게 선거 운동으로 쓰이는 비용을 제외하면 선거 자체가 하는 비용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다 고용해가지고 표를 세야 되는, 지금 기계로 다 하고, 지금 뭐 집계하고 이런 것도 컴퓨터가 상당분의 일들을 하고. 조장된 정치 불실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 삶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괜히 걔들을 바꾼다고 돈을 또 쓰는 거는 더 도움이 안 되니까 LA 어차피 그놈인걸.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 네. 부분이 나와요. 뭐 아주 중요하죠.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표를 뽑는 과정이나 혹은 대표를 뽑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말, 침묵을 지키는 시민은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완벽한 신민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하는 건 굉장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보장되어야 될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요. 우리가 동양 문화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정말 취약한 부분이에요. 예.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약간 모난돌이 정맞는 느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뭐 따돌림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인성이 훌륭하네. 이게 결국엔 우리의 민주주의를 조금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성이 침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고서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이제 뭐 계몽적 이해라고 표현을 한 거에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정보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택 가능하고 독자적인 정보원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정보를 국가가 다 통제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우리는 하나의 신문만 보고 산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펼쳐지지 않고 획일화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로 한 어떤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또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뭔가 자주적인 그런 매체들이 사실 많이 필요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정보원, 그럼 정보원이 무슨 제임스 본드 같은, 너무 또 제임스 본드 아닌가요? 제이슨 본. 그래요. 그 정도는 돼요. 저는 거기 수준인데요. 저는 이제 정보원, 그럼 그런 게 떠오르니까 정보의 원천. 되게 선택 가능하고 독자적이고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민주주의의 또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면요. 중국, 또 북한, 뭐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도 이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언론 환경,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보다는 오히려 자본에 의한
소수의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 의한 그런 독주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심했죠. 네. 좀 큰 이런 정보원의 획일화가 뭔가 좀 독특한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동시에 지금 이제 이른바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뉴미디어 시대,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수 있는 이러한 매체들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정보원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이 정보 원천의 홍수 속에서 정말 가짜 뉴스와 진정한 뭔가 진지한 이야기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부담이 이젠 또다시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문제도 조금 고민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뭐 이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헌법학에서도 주요 분야니까요. 나중에 한번 좀 진지하게 네, 요 또 깊이 주제 얘기를 해보죠. 다뤄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당 얘기가 나와요. 네. 네,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왜 자주적인 결사체를 필요로 하는가? 집단이 그러니까 뭉쳐야 뭔가 대표자를 만들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광역국가, 대규모 국가에서의 민주주의니까 그 대표자를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함께 뭉쳐야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뭉쳐서 선거에 나가야 유리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선거에 계속 당선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집단은 선거에 대표자를 보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이 지속적으로 그 자신이 보낸 대표자와 소통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즉 참여라고 하는,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일단은 못 막아요, 못 막아.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이 패거리를 짓는 그 본능은 못 막는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어드밴티지를 이걸 뭐 포기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각자 의논하지 않은 10명, 흩어져 있는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어느 날 모여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10명 중에 10명이 다 제각각 의견이 있다면 2명만 마음을 합치면은 다 이겨버리는 거죠. 다 이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흩어져 있는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뭔가 좀 더 이렇게 증폭시켜서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화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 네. 로버트 달의 경우에는 또 이 정당을 통한 이 시민교육. 교육의 네. 문제, 정보를 얻고 이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얻고 이런 교육의 문제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교육하고 계몽시키는 원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융합적 시민권. 저는 이 번역은 조금 그냥 모두가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다 이런 건데, 우리는 융합적 시민권 그러면 저는 다른 게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뭐 하여튼 핵심은 보통선거권. 이렇게 해서 이제 6개를 대충 살펴봤는데요. 이런 6개의 요건들이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 수준의 민주화의 조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